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번 콘텐츠 진행을 마친 저희는 헬펀 스피커스의 1호, 레디입니다. 1호님, 이번에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셨죠? 네, 바로 법의의 여자들 팀입니다. 맞아요. 법의의 여자들, 줄여서 법의여 팀은 대한민국 내 성범죄와 성범망의 처벌의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팀입니다. 그럼 바로 법의여에서 오신 세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근절과 여성인권 운동을 위해 활동 중인 오유진, 활동명 쓰담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형기준 수정 프로젝트를 포함한 법이어 활동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어의 멤버로 활동 중인 이현입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드리게 될 양형기준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팀 내에서 자료 수집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비어에서 멤버 활동 중인 만유입니다. 팀 내에서는 이현님과 같이 자료 수집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팀인 만큼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네요. 동시에 저희 헬펀 스피커스 쪽에서 타 팀과 협력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를 근거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형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형량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선 이론적인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해석하자면 법전에서 보편적으로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상의 벌금 등으로 기록되어진 일정 범위를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강경하거나 가중하겠습니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각종 사항을 고려해서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란 것이죠. 양형기준은 다시 말해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형량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밤에 상대가 자는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점과 밤에 자는 사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점을 각각 감형 요소와 가중 요소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없었다면 모든 상황들은 무시되고 살해죄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양형기준이며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한 일을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한 이를 도와주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기준인 것이죠. 다만 범죄자들이 일부러 감형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본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나 이를 벗어나서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합니다. 실제 준수율은 약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죄임에도 죄질에 따라서 형량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죄질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줄곧 궁금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니 좋네요. 그러게요. 법의원은 현재 성범죄 판결을 주 토픽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 정도로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가 되는 감경 요인으로는 초범, 처벌불원, 그 외 장량 감경까지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스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진지한 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준에는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 공탁금 전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은 대피라는 업체나 인터넷 사이트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피해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받은 사례 중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 사과가 일방적이고 악질적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입니다. 이 모든 기준에는 피해자의 의지, 수용 여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흔히들 아시는 N번망에서 파생된 박사방 사건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 조주빈도 이를 노리고 반성문을 썼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반면에 버닝썬의 가해자 승리의 경우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반절로 줄었다고 기사가 난 걸 봤는데요. 감형 여부, 특히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내릴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봅니다. 평소에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지, 자신의 직업군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사람의 평판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면 그만큼 잃을 것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포츠계나 교내 성폭력의 사례를 보면 코치와 선수, 교사와 학생과 같이 서로 간의 위계 질서가 뚜렷한 관계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그 분야에 종사한 공로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또한 최근 기사화된 사건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이미 2건의 아동 성범죄 전과가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중 학생을 성추행하였는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유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인 바로 다음 해에 셔틀버스에서 9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말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추행한 공무원이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성범죄자가 본인 직업에 충실했는지를 양형시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번의 재범, 그것도 더한 중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최근까지도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더니 다시 한번 양형 기준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있다는 점이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심지어는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한편 가해자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사에게 어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헌혈 증서, 장기기증 서약서, 자원봉사 내역이 소위 가명 3종 세트로 불리기도 하고요. 초중고 생활기록부나 성 관련 독서 감상문, 군 사격 포상까지 쓰인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여성 단체에 기부했다가 나중에 후원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행과 전혀 무관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생겨난 것이겠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후원 이유를 물어본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게 참... 그렇다면 후원을 통해 감형되는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8년에 7세 아동을 성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며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물론 덜 알려진 사건 중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법위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것을 바꾸고 싶나요? 법위의 여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양형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예시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 도중 매매혼을 하였음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먹이면서 감형한 일처럼 양형 기준의 악용 사례와 그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위원은 현재 성범죄 양형 기준 중 진시한 반성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에 총공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남겨서 건의하였고 현재는 양형위원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후로는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 사례를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양형과 양형 기준, 법위어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야기 초반에 언급하셨던 양형 기준 수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까지 여쭙고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 수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 콘텐츠를 청취 중인 분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범죄 사건, 그리고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창 이러한 처벌들에 대한 수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하자고 외치는 글들이 쏟아지곤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성범죄 사건에서 무분별한 성범망이 처벌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우리의 행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양형기준 수정을 위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세상이 오길 청원합니다. 그 길을 앞장서서 닦아주시는 우리 법위의 여자들 항상 응원하고 헬븐 스피커스 팀원들과 청취자들 또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븐 스피커스 법위의 여자들 콜라보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마칩니다. 여기는 헬븐 스피커스의 1호 그리고 레디입니다. 감사합니다.